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팀21 공동대표이자 진로 교육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고 자부하는 윤규훈 대표입니다. 그 책에서 재능은 타고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재능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맞냐, 노력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재능의 크기를 이제 일종의 누가 태어날 때 갖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를 뭐 95, 뭐 운동 능력을 80, 그다음에 예술을 70,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를 잘하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건 보통 테스트를 거치거나 이런 걸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좀 공부 쪽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의 재능을 좀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머리를 재능으로 타고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렇게 됐으면 모두가 다 최상위권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공부머리가 70이고 운동 능력이 85인 친구가 있다라고 뵀을 때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걸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남들보다 몸 쓰는 건 잘하네. 그런데 공부는 좀 그렇게 특출난 게 아닌 것 같아.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반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라는 게 보통 갈립니다. 예를 들어 돈과 시간과 재산을 투자해서 좀 학원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그 부족한 공부머리 부분을 메꾸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2, 3년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에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공부는 좀 적당히 하더라도 네가 남들보다 몸을 잘 쓰니까 좀 소방직이나 경찰관이나 이렇게 몸을 쓰는 공무직으로 네가 시험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능은 씨앗이고 그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력이 언제 들어오냐? 자, 우리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재능이 공부머리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의 효율도 좋고 능률도 좋고 하나를 암기하거나 할 때 이해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위권 혹은 중위권까지 이런 사람들은 노력으로 충분히 그 윗단계를 넘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능의 씨앗이 그렇게 공부 쪽으로 가중치가 있지 않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노력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노력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라는 말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 몇 등급이니 국어 몇 등급이니 영어 몇 등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노력에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너가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가 만약에 2등급이고 노력도 2등급으로 한다면 그 아이를 만약에 넘어서려면 내가 공부가 2등급이라도 노력을 1등급으로 해서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중상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 상위로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애매하다면 영어에 집중하라고 책에 나오던데 왜 수학이 아닌 영어일까요? 일단 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책에 공부가 애매하면 영어를 하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공부가 애매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수학이고 두 번째가 영어고 세 번째가 독서인데 자, 여기에서 수학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능과 노력에 빗대면 수학도 일종의 재능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실제로 수학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을 풀 때에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의도하는 걸 파악하고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그걸 옆에서 보면 좀 벽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상위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최상위권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거고 문제은행식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독서라는 게 문제가 티가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강제로 읽힌다고 문해가 좋아지거나 강제로 읽힌다고 독해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휘가 늘어서 이해하는 인지력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빛을 발해서 읽은 티가 난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영어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일종의 그냥 독해 지문이 돼요. 비문학 지문이 되거나. 그런데 이 영어를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자체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단어를 외웠고 얼마나 많이 표현을 외웠고 얼마나 많이 그 외국적인 표현에 우리가 능숙해졌냐가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암기에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돌아오는 과목이 바로 영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어를 하고 있으면 일종의 인생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회사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가 모든 코딩 영역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취준생들이 가져야 될 그 많은 스펙들 중에 내가 뭔가 하나 떨어지는 스펙이 있더라도 영어를 잘한다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수학, 영어, 독서 중에 공부가 애매하면 그래도 일단 영어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영상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테니까 학부모님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걱정 많으시고 자녀를 키우는 입시 공부하는 관점에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미리 초반에 다져 놓는 게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의 양이 확 많아지는 게 사실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사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원가에서도 일단 영어를 초반에 잡아 놓으면 학생이 국어,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혹은 사탐, 과탐이 약점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성적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낮은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거나 혹은 하위권. 우리가 요새는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엔 한 3, 4등급 그러면 중위권이었고 4, 5등급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3, 4등급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관련된 진로 컨설팅도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의자에 오래 앉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한 케이스 중에 공부는 2등급대예요. 꽤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오면은 자기 바쁘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자기 바쁘고 그래서 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일종의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한 2시간 지나면 졸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 공부 체력이라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부터가 학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순수 집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과 습을 얘기할 때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습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깨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집중력보다는 내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나를 바꾸는 것보다 제일 빠른 게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핸드폰을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 쓰지 마. 그러면 학생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 시간에 내 방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문 앞에 뭐 파우치에다가 넣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암기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하위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한 60점대 에서 70점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 못하면 50점대 미만이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킬러 문항을 막 전반에 걸쳐서 내지는 않아요. 마지막 한 10점 정도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내고 사실 그 외에 고득점이 붙어있는 문항을 제외하면 사실 암기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8, 9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되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소 2등급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암기를 해라. 차라리 암기를 해서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차라리 외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남들보다 하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남들보다 1분 더하기, 남들보다 2분 더하기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쟤보다는 1분 더 해야지. 내가 쟤보다는 한 걸음 더 가야지. 일종의 내 친구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를 딱 잡아놓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하나를 더 한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5분 늦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스카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거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똑같이 앉아있는 저 너머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나는 제가 집에 가고 5분 뒤에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동기부여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좀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목표를 좀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한 번에 막 2등급으로 간다거나 우리 아이는 50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2시간 집중을 계획을 잡는다거나 우리 아이는 오늘의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일주일치 계획을 잡아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뭔가 단련이 되는 게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뇌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상인 이 도파민을 아이가 받기를 위해서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일단 작은 성취부터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낮게 잡으세요. 적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야, 너 오늘 공부 끝까지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일단 30분 앉아 있어. 30분 동안 핸드폰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너 성공이야. 그래서 아이가 그 30분에 적응이 되면 이제 30분은 온전히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늘려서 아이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좀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또 여기에 조금의 집중력, 조금의 응용력이 더해지면 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루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일단 제가 책에는 대학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썼고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지도 썼어요. 근데 이제 대학이 왜 중요하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학벌은 소멸되는 게 아니다. 희미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학벌의 중요성이 희석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야,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이 희석되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건 예전에는 학벌 그러면 거의 100개의 가중치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학벌이 한 80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야, 학벌 안 좋은데 네가 어떻게 상위권에 가? 네가 학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느낌이었다면 그래, 네가 학벌이 좋지 않지만 네가
다른 분야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네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부 사례만 보고 이 학교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중퇴해서 최종 학력 그러면 대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진로교육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진로교육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대학에 못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었냐?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반에서 계속 1등을 했었고 저는 수시로 대학에 들어갔고 심지어 계속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입학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중간에 사업을 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구르면서 일을 배우고 또 직접 발로 뛰면서 제가 스펙을 쌓아왔기 때문에 저한테 부족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제가 만약에 학벌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실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 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나 가만 살펴보면 거의 뭐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다 그런 대학교 나와서 졸업할 시간도 없이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나 한번 살펴보면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토스 창업자 같은 경우엔 서울대학교,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크래프톤 창업자인 경우에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 밀리의 서재 대표도 서울대학교 컴공 출신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고 있는지 그 경향성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사회에 여전히 고학력 선호 현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학벌이 의미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기울기는 아직까지는 완만해요. 아직까지는 완만하고 왜냐하면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받았던 세대들이 아직 사회 전반에 골고루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역할이 완전히 희석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고학력이네 라고 했을 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사들이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사회의 분위기 역시 고학력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것과 예전 세대들이 고학력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데 뭔가 고학력이라고 해서 얘는 뭐든 다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였다면 자네 그 대학 나왔어? 그러면 참 뭐든 시키면 잘하겠구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회에 고학력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대학이 점점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이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학과가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흔히 말해서 조금 각광을 받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공들은 대학에 가야 배울 수 있는 전공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을 리드하는 전공이 뭡니까? 4차 산업, AI 이런 전공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전공들에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런 기술들을 선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걸 배울 수 있는 대학에 가야 돼요. 그런 전공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 너 어떤 대학 나왔어보다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 나왔어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지고 또 그런 학과에 좋은 교수진들을 가진 보유한 대학이라면 점점 더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은 4차 산업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4차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에서 미중이 경쟁을 하고 유럽들이 자꾸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결국 선도하는 국가가 다가오는 시대에서 패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의 판도가 그 조그만 드론으로 인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드론에 들어가는 작은 칩들, 반도체들, 그다음에 자율주행들, 그다음에 센서들 이런 기술들이 다 4차 산업에 맞닿아 있는 기술들인데 이런 4차 산업 기술들을 누가 선도하느냐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 핵심이 될 거고 그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대학밖에는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고 내가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선도한다기보다는 누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학을 가야 인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대학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물에서 놀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인맥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어보겠다. 이런 것들은 좀 1차원 발상이라고 한다면 좋은 사람을 옆에 둔다라는 건 그 좋은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을 들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나의 인사이트가 넓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단순히 만남으로 인해서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좀 좋은 대학, 그다음에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런 문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학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유리한 성공의 입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못하더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문을 두드리던가 요 두 가지가 되겠죠. 요 두 가지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대한 정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야 서울대 들어갔어? 고려대 들어갔어? 연세대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가 7차 교육과정을 거친 세대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문과를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전화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뭐 취업이 잘 되는 학과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 네임밸류로 따졌다면 저의 시대를 좀 거치면서는 전공이 뭐냐에 이제 좀 더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좀 선호하는 학과 혹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학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유망 직종이라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망 직종이라는 거는 거기로 취업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로 가야 뭔가 우리 아이의 자녀의 돈벌이나 어떤 경제 활동이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학교를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가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수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한 공대를 들어가고 이공계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이 투입되고 자본이 불어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의 대부분이 사실 이공계 쪽에서 나와요. 우리가 의대 열풍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꾸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소득 순위를 내보면 1위부터 10위 중에 8개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게 그 고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의대를 제외하면 그 밑의 단계에서 의대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그 정도 급의 연봉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지금 나오는 분야가 이공계라는 거죠. 그럼 이 이공계를 갈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수학 능력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그 분야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이 공부머리가 좋지 않은데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공계지만 수학 능력이 필요 없는 그런 학과를 골라서 가는 게 일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질학과 중에서도 현장 조사가 좀 중심이 되는 학과라든가 아니면 생물학, 환경공학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분석이 주가 되고 알고리즘이 주가 되지 않는 뭔가 계산이 주가 되지 않고 현장에서 내가 뭔가 분석하고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가 되는 이공계열로 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전 입시 전략을 좀 활용해서 공부머리를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시 전체의 비중을 보자면
정시가 40%, 수시가 60% 정도 됩니다. 정시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을 보는 거죠. 수능을 보는 건 공부머리가 좋아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시라는 건 조금 다른데요. 수시 모집이라는 건 요새 흔히 말하는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전형들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오로지 수능 점수가 아닌 최저 정도의 수능 등급만 맞추면 나머지 변별력은 내가 학교에서 해왔던 생활로 판단을 받는, 그래서 학업적인 능력, 그다음에 진로적인 능력, 공동체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면 지방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속해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소수 전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두드릴 수 있는 문이 많은데 이런 전략들을 모른다면 내가 공부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정시 파이터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정시에는 재수생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수생까지 포함된 피지컬로 힘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입시 전략만 잘 세울 줄 알면 내 부족한 공부머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상향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전 진로 역량을 길러주면 됩니다. 이 실전 진로 역량이라는 게 앞에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잖아요. 실전이라는 분야가 붙었을 때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일종의 기획력, 마케팅력, 그 다음에 말하는 능력, 글쓰기 능력. 그러니까 당장 내가 사회에 나가도 뭔가의 졸업장이나 뭔가의 스펙 없이 그 본연의 능력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진로 역량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좀 본질로 돌아가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의 역량을 오롯이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 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초중고 대까지의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전 진로 역량은 이 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분야, 어떤 직종에 들어가더라도 다 써먹어지는 능력, 그런 것들을 길러서 학생부에 반영이 되고 세특의 기록이 되고 내가 하는 활동에 그것들이 녹아들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의 진정성이 실리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한 행특을 적거나 세특을 적을 때 이 아이가 기르고 있는 그런 실전 역량들이 반영된 그런 기록들이 남을 거고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거 볼 때 이 친구가 되게 진정성 있게 진로를 탐색을 했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했고 굉장히 뭔가 외부 활동으로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구나 라는 것들을 어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부머리가 없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요즘 입시 진로에서 좀 달라진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입시 진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예전과 달라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1순위입니다. 학원가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신은 신이다.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거의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 말은 사실 내신의 어떤 영향력, 수능 등급의 영향력, 성적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실 내신만 좋고 성적만 좋으면 학생부는 보지도 않았어요.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졸고 어떤 활동에 참여도 안 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집 풀고 있고 영어 시간에 국어 문제집 풀고 있고, 그래서 내신도 잘 받았고 수학 능력 시험도 잘 봐서 수능도 좋게 봤어요. 그러면 학생부 상관없이 이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두 친구가 비슷한
어떤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머지 변별력을 학생부에서 보겠다라는 건 이 아이가 진로 역량이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드러났냐, 삶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태도들이 이 아이의 교과에 또 이 아이의 수행평가에 어떻게 녹아들었고 이 아이가 진로를 탐색하고 공부하는 데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연계가 되었는지가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대 그 보도 자료를 봐도 앞으로 이 추세는 가속화될 걸로 보여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3, 4등급에 머무르던 사람들도 사실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이 1, 2등급에 속하면 이 학생들을 뭘로 변별을 할까요? 이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학생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잘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답을 찾는 방식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예전에는 정답을 요구했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들이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 학생을 판단할 때 뭔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그 학생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혹은 면접 대비를 통해서 뭔가 모범적인 답안을 좀 줄줄 외우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의 방식이 뭡니까? 사지선다, 주관식들이 다 정답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들 위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생활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답을 찾고 정답을 말하는 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는 입시 현장에서는 대답을 하는 주체가 입학사정관, 판단자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난식으로 삼성전자나 구글 같은 면접장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시의 맨홀 뚜껑이 몇 개일지 얘기해 보세요. 뭐 얘기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인상 깊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구가 2분 뒤에 멸망하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남았어요. 그런데 당장 탈출할 수 있는 2인용 우주선이 있을 때 누가 타고 탈출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글로벌 대기업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 문제였다면 이제 이런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 혹은 자기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학생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학생들에게 정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요구할까? 왜냐하면 이제 정답은 AI가 내려주거든요. 정답은 사실 누구나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마주할 시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의 문제들, 예전에는 이 방식으로 무조건 하면 됐었던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펙 중심에서 진로 역량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스펙은 여전히 유리합니다. 유효하고요. 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은 일종의 뭐 보약 같은 느낌이었어요. 산삼도 넣고 뭐 탕귀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넣었으니까 야 몸에 좋은 건 다 집어넣었으니까 좋겠지? 나 이 정도로 몸에 좋은 건 다 넣었어. 난 보약이야 라고 어필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거 오히려 도구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그 스펙을 도대체 왜 쌓았는데, 네가 그 외부 활동을 왜 했는데, 굳이 너한테 외부 활동이 필요했니? 학교 활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 네가 한 어떤 수행평가나 너가 한 교과 활동은 전혀 이 전공에 대한 너의 의지가 없는데 단순히 네가 소논문 써왔다고 내가 너를 높게 평가해줘야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과한 활동, 막 나열식의 활동이 아니라 개연성 있는 활동, 깊이 있는 활동, 또 진로가 탐색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활동,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입시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량이 되는 거죠. 특히 그런 것들로 바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 선택 역시도 그런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네가 이 전공에 정말로 진심인 과목을 선택했구나. 너 우리 전공 들어오고 싶은데 왜 이 과목을 듣지 않았니? 정말 너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학생 부모님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입시 전략 3가지가 있으시다고요. 특별히 좀 중위권에 타겟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이 공부머리를 가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자에 앉아라, 뭐 주변 환경을 설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암기를 해라. 그래서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건으로 충분히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최상위권의 학생이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학생은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노력 이상의 어떤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입시니까요. 첫 번째는 탐구 과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탐구 과목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국영수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국영수 위주로 진도를 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벌써 고1 수학을 해요. 우리 아이 학원을 보냈더니 벌써 수능 지문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아이들이 발목을 잡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왜냐하면 사탐, 과탐은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돼야 내가 그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영수만 바라보다가 막상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사탐, 과탐에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위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문제 직전까지는 어쨌든 풀어냈다라는 의미잖아요. 변별력 있는 문제 전까지 풀어냈고 좀 실수로 한두 문제 더 틀렸을 때 우리 중위권이라고 부르고, 변별력 있는 문제만을 틀렸을 때는 중상위권, 상위권이라고 부른다면 변별력 있는 문제도 틀리고 실수로 암기를 못해서 한두 문제 더 헷갈려서 틀렸을 경우에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 암기를 더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오답 노트를 통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탐, 과탐을 그대로 납두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난 공부의 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사탐, 과탐에 쏟아부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수시 6장 카드를 쓸 때 보통 하향 6개, 그다음에 안전 한 2개, 상향 뭐 한두 개 쓴다 그러면 이 상향 지원을 했을 때의 수능 최저합을 결국 사탐, 과탐 때문에 말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중위권일수록 사탐, 과탐의 약점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꼭 충분히 전체 커리큘럼 중에 사탐과 과탐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이 누적되는 기록의 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위권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당장 내년에 고1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중3인데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는데 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단기간 내에 학생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바뀌려면 자기의 삶을 뒤흔드는 변화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또 이런 학원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결국 최상위 성적을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학습 누적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학습 누적을 충분히 쌓아왔냐. 우리가 커리큘럼이 최상위권이라고 더 많이 주어지고 하위권이라고 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6년의 시간 동안, 그죠?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의 시간 동안 동일한 커리큘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고3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그러면 공부의 양이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개인의 어떤 공부머리의 가중치에 따라서 누군가는 효율적으로 짧게 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노력을 들여야 될 수 있겠지만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은 하루 24시간이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누적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4세 고시, 7세 고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누적을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한 번에 확 바뀔 거라는 기대를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확 바뀔 수 있어요. 어머, 우리 애가 달라졌네. 누구 만나고 오더니 완전히 애가 다른 사람이 됐어. 그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중위권에서 갑자기 다음날 상위권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학군지에 있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사고 특목고에 가면 중학교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야, 나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어 하고 온 애도 그 학교에 오면은 갑자기 막 13등 되고 15등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을 구석이 사실 정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도 결국 그 누적의 힘을 믿고 정시를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 역시도 길게 보면 사실 어떻게 정시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학습 누적량을 늘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중위권의 학생들도 누적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야 돼요. 운동할 때 헬스 하다 보면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폭발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의 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뭔가 성적이 변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적량이 쌓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하고 있는 그 탐색의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포트폴리오로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등학교 자소서, 고등학교에서 써야 되는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에 다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적성이 불확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속해 있는 교육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 아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선택 과목을 고르는데 어렵다.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학 입시할 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거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입학사정관 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싹 모아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입학사정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로 탐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예 진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할 거야. 이거를 조금 더 불리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진로를 과연 이 아이가 탐색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학과에서 저 학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개연성 있게 바뀌었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 개념이 눈에 들어왔고 요 개념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저런 학과를 내가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 학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더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가 불확실한 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거의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누적되지 않았거든요. 학습 누적량처럼 저는 진로 고민에도 누적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진로 고민에 누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 갑자기 너 진로 고민해봐 그러면 사실 못 찾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좁혀나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건 오히려 무기가 되지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로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오해를 좀 바로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진로 상담을 좀
여러 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진로 교육을 해왔고 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성적표, 학생의 수치, 학생의 어떤 드러난 정량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코스를 짜주는 어떤 입시 상담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건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입시에 대해서 걸쳐있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제가 세 가지로 좁혀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진로를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런 질문은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로 좀 내려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진로를 찾아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냐라는 말씀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도 좀 어느 정도 이어져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진로라고 하는 게 사실 방향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진로 특강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아갈 진짜 길로자로 알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진로가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로는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사실 저희가 대학생들도 방향 고민을 하고요. 사회 초년생들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내년에 40살이 되는 저도 방향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고민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의 궤적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로 고민을 그러니까 진로를 아직 못 정했는데 괜찮겠냐라는 말씀은 괜찮다. 중요한 건 그 진로를 찾아가고 있느냐, 그 진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가 탐색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로를 못 정해서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왔고,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일단 내가 흥미를 가진 학과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뭔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탐색해가는 과정에 대한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에 대한 납득을 학생부로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진로를 찾아가는 그 자세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 돼요. 선택 과목을 정했고 또 갑자기 막 꿈이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면 사실 선택 과목에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전공이 무전공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일단 1학년을 다니면서 진로 탐색할 수 있는 학년을 한 학년 더 줘요. 거기에서 공통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전공 계열로 갈지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제도들도 요즘에는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학생이 진로를 찾고 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고, 진로를 못 정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끊임없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적만 좋으면 입시에 유리하냐,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당장 다음 주에 중간고사고 그거 지나면 기말고사고 그게 다 내신으로 치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과에 쏟아붓는 시간이 아니라 당장 어쨌든 간에 내신 성적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성적이 좋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성적이 좋으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 입시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일단 성적이 같으면 그거에 대한 변별을 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 흔히 말해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학업 역량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부족해서 수능 최저업도 못 맞추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높이가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그것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냐 그러면 굉장히 좁은 문에 우리 아이를 던져놔요.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를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뭔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어디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과한 활동을 해보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주어지는 진로 체험,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모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비교과의 기회가 왔을 때 가능하면 그 시간만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교내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것, 어떤 사교육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과한 스펙을 쌓지 않는 것, 그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꼭 해야 되냐가 아니라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해야 되는 비교과 활동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그 시간은 해야 돼요. 내가 진로 체험해야 될 시간에 수학 문제 열어놓고 수학 문제 푼다고 내 수학 점수가 갑자기 5점이 올라가고 10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활동은 해야 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쓴 소감문이 선생님이 기록되는 세특을 통해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 체험을 할 거라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거보다 더 가능하다면 아이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과연 입시에 도움될까라는 궁금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비교과랑은 조금 달라요. 비교과는 어쨌든 교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라는 건 교과, 비교과 활동이 아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예를 들면 학생이 갑자기 코딩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뮤지컬에 나간다거나 아이가 막 갑자기 일러스트에 꽂혀갖고 일러스트를 한다거나 저희 딸내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입시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학생이 개인이 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로 가보자면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 전형이 있잖아요. 서류에는 다 그럴싸하게 적혀 있답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다 마사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는 선생님들이 한두 해의 생기부를 적어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각자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어느 정도 중상 이상 되는 생기부들을 적어준다고 해요. 특히 성적이 좋은 애의 생기부는 잘 적어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돈을 좀 들였다 그러면 아주 그냥 엘리트급의 생기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언제 이 입학사정관들이 깨냐? 문을 열고 그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 생기부처럼 생기지 않았을 때 깬다라고 합니다. 생기부처럼 생긴 애들이 있대요. 내가 읽으면서 상상됐던 이 아이의 눈빛, 이 아이의 태도, 이 아이의 말투, 이 아이의 어떤 느껴지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보고 이게 여기 적혀있는 친구가 들어온 거 맞아? 아니면 말을 좀 시켜보면은 이거 진짜 얘가 한 거 맞아?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 내가 생기부에 기록된 대로의 인간이냐라는 문제인데 결국 내가 원하는 활동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내가 원해서 하면 내가 생긴 대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정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입시는 장기 레이스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많이 무너지냐면 초중학교 때까지 어떤 학원 공부에 절여진 애들. 그래서 뭔가 학원으로만 쭉 달려서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이나 개인의 스트레스 해방 없이 고등학교에 딱 들어온 애들이 마주하는 가장 무서운 점이 공부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이에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지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공부의 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늘어나요. 왜냐하면 지문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이해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기 때문에 공부량이 필수적으로 길게 필요해요. 예전에는 간단한 단어였다면 지금은 뭔가 복잡한 한자어가 나오고 뭔가 개념어가 나오고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볼 것 같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내 걸로 체득시켜서 내가 문제에 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내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 자신과의 싸움을 어떤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마음만으로 이겨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내가 원해서 나의 어떤 동기부여로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공부에만 아이가 절여져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맞닥뜨린 벽을 봤을 땐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학교 생활에 녹아들고 내가 뭔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문제의식도 느꼈고 내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발산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때 물론 학습 누적량이 그만큼 따라오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나를 밀어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과연 될까요? 라는 물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서 뭔가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활동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머리 써야 되는 활동들을 피해서 도피처로 생각해서 여기에 와갖고 이 활동하는데 앉아갖고 뒤에 앉아갖고 막 졸고 있고 뭐 영화 감상부 들어갖고 뒤에서 자고 있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좀 중심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 진로 특강, 교사 연수, 또 학생들 직접 체험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가장 북쪽으로는 뭐 파주에 있는 그 통일마을에도 가보고 남쪽으로는 제주도에도 들어가 보고 또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도 가보고 전교생 12명밖에 없는 산간 지역에도 가보고 하면서 제가 정말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발자국을 찍었을 만큼 그만큼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주로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해 왔는데 제가 이 책을 내게 되면서 조금 더 외부로 나와서 조금 더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SNS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스레드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요. 이 대학생들하고도 진로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전혀 진로 고민 안 된 상태로 점수 맞춰서 대학을 왔구나. 와서 이제 내가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진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진로를 단순히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넘어서서 진로는 방향이고 이 방향 고민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누적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진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튜브나 또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나 제 SNS를 통해서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뻐해 주시고 많이 현장에서 찾아주시고 또 이번에 내 책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